자, 이번 시간은 84회 기출문제 이론풀이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에서 말하는 가에 적합하지 않은 거. 내부 통제 제도는 목적 달성에 대하여, 즉,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괄호 속에 들어가는 거죠. 목적 달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의 이사회, 경영진 및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에 들어가는 것이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목적에는 세 가지가 있죠. 기업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확보,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그리고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이 세 가지가 내부 통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괄호에 들어갈 수 없는 건 4번입니다. 거래처 인적자원 확보라는 것은 내부 통제의 목적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 요 세 가지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26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이냐 이랬습니다. 우리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단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한 다음에 정부 보조금 상각비만큼 감가상각비에서 빼주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26년 1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26년 치면은 1년이 경과했죠. 자, 감가상각은 1년을 하면 됩니다. 취득원가는 500만 원이고요. 그 중에 정부 보조금은 100만 원을 정부 보조로 수령했습니다. 내용연수 5년이에요.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그러면 정부 보조금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500만 원 나누기 5해서 1년치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부 보조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상각을 해요. 나누기 5. 그러면 1년에 20만 원씩 상각을 합니다. 이 정부 보조금 상각한 요 20만 원을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0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가는 감가상각비는 20만 원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예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취득한 금액에서 취득한 원가 500만 원에서 정부 보조금 받은 거를 직접 빼버려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취득한 건 400만 원이잖아요. 회사 돈으로 취득한 게 400만 원이죠. 그거를 5로 나눠요. 그것이 손익계산서로 가는 감가상각비예요. 그렇게 해도 8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실제 회계 처리는 이렇게는 안 합니다.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요. 100만 원 감가상각비를 일단 발생시키고 또 정부 보조금 상각을 또 하고 하는 두 개의 그 회계 처리를 하거든요. 자, 회계 처리를 보여드리면 자, 이번의 데이터를 가지고 12월 31일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차변에 감가상각비 100만 원 비용 발생하고 대변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 이런 회계 처리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건 자동 결산에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의 상각은 수동 결산으로 또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차변에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에서 20만 원을 상각한다 이거예요. 20만 원을 상각하는 이유는 왜 20만 원이냐?
예, 100만 원을 5년으로 나누는 겁니다. 감가상각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그러면 1년에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만 원이고요. 대변의 개정 과목이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에서 차감시킵니다. 20만 원. 그래서 자, 자동분기에 의해서 감가상각비 100만 원 비용 발생했는데 수동분기로 대변의 감가상각비 또 20만 원 비용을 취소시켜 버리거든요.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가는 계상되는 감가상각비는 10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 그래서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분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냥 뭐 빨리 답만 찾는다라고 하면은 아예 이런 문제에서 이 취득원가에서 정부 보조금을 빼버려요. 그러면 400이죠? 그걸 5로 나눠요. 그러면 답은 80만 원. 그렇게 하면은 더 빠르게 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회계 처리까지 우리는 알아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근거로 인해서 80만 원이다. 다음은 3번을 보죠. 다음은 주식회사항공의 8월 상품 거래 내역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적용할 경우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예.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다. 근데 이 매출 원가를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총평균법으로 여기. 자, 그러면 데이터를 보면은요. 매출 데이터가 여기 8월 11일이 매출 데이터예요. 상품 매출. 예. 그래서 매출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50개를 한 개에 3,300원씩 팔았어요. 이걸 곱하기 하면 매출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0개 곱하기 3,300원을 하니까 82만 5천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출액은 82만 5천 원이다. 금방 찾아내죠. 계산을 하면 되니까. 82만 5천 원 곱하기 하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를 총 평균법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 250개의 곱하기 단가를 곱하는 거예요. 평균 단가. 평균 단가라는 거는 기초재고 단가, 기초재고 금액에다가 8월 4일 날 매입한 거, 그 다음에 25일 날 매입한 거. 이거의 평균 단가를 구해서 이 250개 수량에다 곱하기 하면 그게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죠. 그게 총평균법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곱하기 해봅니다. 200개 곱하기 1,000원 하면은 여기 2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100개 곱하기 1,200원 하면은 여기 12만 원. 그 다음에 여기 200개 곱하기 1,500원 하면은 30만 원. 세 개의 금액을 다 더하면은 62만 원 나오죠. 금액의 합계가 62만 원. 자, 수량의 합계를 구합니다. 200, 100, 200. 그러면 500개가 나오죠. 수량의 합계 500개입니다. 자, 62만 원을 500개로 나누면 그게 평균 단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단가를 62만 원 나누기 500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62만 원 나누기 500개 해가지고 곱하기 매출한 수량 250개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게 매출원가입니다. 250개.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62만 원 나누기 500개 하면은 평균 단가가 1240원이 나오고 거기에다 매출 수량 곱하기 250개를 했더니 31만 원이 나옵니다. 이 31만 원이 매출 원가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매출 총이익 나오죠.
예. 82만 5천 원에서 31만 원을 빼면 51만 5천 원이 나오는군요. 51만 5천 원을 보기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에 있구나.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하여 바르게 대답한 학생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이랬어요. 선생님이 회계 추정의 변경에 대한 예를 한 가지씩 발표해 보세요. 회계 추정의 변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에 대한 판단 추정입니다. 민주 추정이고요. 경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추정입니다. 경호도 추정이고요. 태연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 이건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경이 두 가지가 있었죠.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과 유가증권 매입단가 결정 방법 이 두 개가 정책 변경의 사례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도형이 우발부채의 추정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지금 추정을 얘기했어요. 민주, 경호, 도형.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5번을 보시면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총계정 원장의 일부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설명이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무슨 장부냐면 이자 비용인데 이자 비용, 비용 발생 차변 6월 1일 날 이자가 120만 원 현금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12월 31일 결산일 날 이자 비용을 이연시킨 거예요. 70만 원. 선급 비용으로 잡음 쓰니까 비용의 이연이 70만 원 있었고 또 12월 31일 날 결산 집합손익으로 집합손익 계정으로 50만 원이 넘어갔어요. 단기에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자 비용은 50만 원이에요. 네. 자, 임대료 수익 계정인데 9월 1일 날 현금 300만 원이 임대료로 들어왔어요. 12월 31일 선수 임대료 임대료를 차기로 이연했습니다. 200만 원이 차기 거예요. 그리고 12월 31일 100만 원, 요 100만 원이 단기의 임대료입니다. 이렇게 장부를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이 보기에서 맞는가 틀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5번의 질문은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이자 비용은 120만 원이다. 단기분이. 이자 비용 보면은요. 집합손익에 한 게 120이 아니죠. 50만 원이에요.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차기로 이연되는 이자 비용은 70만 원이다. 어디 이자 비용에 보니까 선급이자 70만 원. 요게 비용의 이연이에요. 맞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3, 4번 맞았나 볼게요. 단기분 임대료 200만 원이다. 임대료에서 집합손익으로 간 게 단기분이에요. 틀렸죠?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차기로 이연되는 임대료는 100만 원이다. 수익의 이연 12월 31일 선수 임대료 이게 수익을 이연한 거예요. 100이 아니라 이건 200이죠. 틀렸죠? 다음 6번 보시면 주식회사 한공의 26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가격의 그 저가법에 의한 장부보다 순실현 단가가 낮을 때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네. 자, 장부상 단가가 200원이에요. 수량은 1,500개인데 그런데 순실현 금액은 요걸 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단위당 예상 판매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예상 판매 비용. 그래서 공정가치에다가 판매 비용을 빼면은 그게 순실현 가치입니다. 그래서 210원 빼기 80원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130원이 나오죠. 자, 130원이 더 낮은 금액이니까 이걸로 재고자산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130원으로. 자, 원래 장부상 단가는 얼마였어요? 200원이었죠. 그럼 이 차이가 얼마예요?
한 개당 70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한 개당. 근데 수량이 몇 개냐? 150개, 아니, 1,500개입니다. 그래서 70원 곱하기 1,500개 하면 돼. 한 개당 70원 곱하기 수량 1,500개 하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10만 5천 원이 나와서 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7번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런 문제였네요. 상품 국내 매출의 과세 표준이죠. 매출 할인 100만 원을 차감하기 전이면은 매출 할인은 과세 표준에서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과세 표준은 300만 원이 됩니다. 상품 수출액 이거 모두 과세 표준입니다. 거래소에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품, 견본이라는 건 샘플이죠. 샘플은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과세하지 않아요. 공급으로 보지 않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 파손된 거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은 500만 원이 됩니다. 7번의 보기에 500만 원을 답으로 찾으면 됩니다. 2번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부가가치세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은 네, 과세 용역이 아닌 걸 찾아라.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에요. 2번 의료보건 용역 중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 용역을 제공한다. 약사의 조제 용역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예, 과세가 아닌 용역이죠. 면세. 예, 진료 용역도 면세, 약사의 조제 용역도 면세입니다. 3번 산업재산권을 대여했어요. 네, 용역의 공급이죠. 예, 과세됩니다. 건설업자가 건설 용역을 제공하면서 건설자재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예, 건설 용역이죠. 예, 과세됩니다. 다음 9번 소득세 문제예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특별세액 공제 대상 교육비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교재 구입비가 포함된다. 예, 맞아요. 이거 포함됩니다. 그런데 방과 후 수업에 재료비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예, 재료비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예, 교재나 수업료는 포함됩니다. 1번 맞았고. 2번 근로소득자 본인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다. 네, 본인의 뭐 종교단체도 되고 또 본인의 정치자금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본인 거는. 다음 3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전액소득공제한다. 네, 공적연금이 뭐예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이거 우리 소득공제 받죠? 네, 전액소득공제 받습니다. 4번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어요. 예, 의료비는 세액공제도 적용받고 그걸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했으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중복 적용됩니다. 없다 했으니까 4번이 틀린 거죠. 답은 4번.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항공 씨의 26년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된 원천 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종합소득 금액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금액 3,500만 원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은행의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 100만 원인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 봐서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니까 종합과세 하지 않아요. 자, 나번에 금융소득 요거 하나뿐이 없죠. 그러면 이건 분리과세. 분리과세니까 종합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4번.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보상금, 기타 소득이죠.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보상금은 기타 소득이에요. 근데 기타 소득이 이것만 있는가 보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3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이건 200만 원이니까 이것도 분리과세.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라번에 있는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 네, 상장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주식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이나 하이닉스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100만 원에 사가지고 200만 원에 팔았습니다. 한 주당 100만 원을 남겼어요. 종합소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양도소득이에요. 양도소득이고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현재 비과세예요. 비과세. 우리가 얼마 전에 연간 5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이 있는 소액주주는 과세를 하려고 정부에서 과세안을 만들었다가 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거 법을 없애버렸죠. 민주당에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다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표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논란은 좀 있어요. 이 연간 수천만 원의 이 주식 양도 차익이 있음에도 세금을 과세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다른 소득세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죠. 예, 또 여유 자금이 없어서 주식에 투자를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에요. 예,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니라 양도 차익이 5천만 원 이상, 1년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 이상 벌었다 그러면 많이 벌은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세금 제가 보기엔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예. 그래서 뭐, 보면은요, 우리 국민들이 돈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상 이 세제안 같은 거 만들어 보면은, 예, 고소득자에게 과세하겠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것은 고소득자가 많은 거죠.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현재 이거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종합소득이 아닙니다. 양도차익, 양도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집니다. 그럼 뭐예요? 답은 3,500만 원이죠. 그래서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84회 이론을 풀어봤는데요. 79, 80, 81, 82, 83, 84. 예. 지금 이론 10개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84회 이론이 앞에서 나왔던 것보다 뭐 특별히 더 어려운 건 없죠. 음.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많이 이렇게 교재에 실어 놓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보면은요. 제가 지금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몇 회차에서 풀었던 것과 아주 같은 문제, 거의 뭐 보기까지, 탑까지 똑같은 문제들도 사실 몇 개 보입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하는 데에는 기출문제를 완전히 소화하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해요. 기출문제를 가능한 많이 1년치에 한번 다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6년도에 시험을 응시한다 그러면 25년도 거는 한번 다 풀어봐야죠. 그래서 난이도나 경향이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 좀 경향을 벗어나는 것이 있어봐야 하나 정도예요. 10개 중에서 뭐 얼마나 있겠어요. 벗어나는 문제 하나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잘 이해를 해 두는 것이
시험의 합격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84회의 실무 수행을 가야 되는데 우리 수업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되어 가지고 미녀와 순정이라는 회사로 실무 수행하는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죠. 혹시 질문 놓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